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립하며 냉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989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냉전 시대가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그야말로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 피해와 함께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이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 평화에 대한 그런 간절한 호소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냉전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냉전의 정의부터 좀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냉전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콜드워. 네. 그러니까 차가운 전쟁, 전쟁은 전쟁인데 실제로 무기 들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의 기초는 뭐냐? 핵무기라는 대량 살상 무기가 생겨서 그것을 네. 보유한 나라들끼리는 서로 싸워봐야 공멸의 길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제 팽팽하게 긴장 상태만 조성이 되면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어가는데 실제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처음 한 사람은 1945년 10월에 조지 오웰이 네. 그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하던 시기는 아직 전쟁이 막 끝나가지고 전 세계의 그 평화에 대한 기대와 네. 화해 무드가 아직은 겉으로는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는 이후에 냉전의 양대 주축 아닙니까? 네. 하지만 두 나라는 사실 같이 독일과 일본 등을 상대로 싸웠던 전후였어요.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서쪽에서부터 독일로 진격을 하고 네. 소련은 동쪽에서부터 독일로 진격해가지고 나중에 엘바강에서 두 군대가 만나가지고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이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나라가 어떻게 나중에 냉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는 상상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인류는 그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 강대국 간의 이 냉전을 1946년으로 가면서 점점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대부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과 소련이 이제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네. 두 나라는 사실 전쟁이 끝날 때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소련이 보기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주 큰 강대국으로 군사나 경제 모두, 그래서 소련을 침공하지 않을까, 우리를 말살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본 것이고, 미국이 보기에는 소련이 그냥 일반적인 강대국으로만 행동하면은 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지만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겠다. 이념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미 1946년 2월 달부터 네.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냥 강대국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 이념적인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네. 이제 거기서부터 냉전적인 봉쇄주의, 봉쇄론,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캐넌이죠. 1947년 3월 달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이 더 이상 공산주의 확산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제 터키와 네. 그리스에 그 우익 정부가 있었는데 공산 반군하고 서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익 정부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네.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3월부터는 이제 냉전이라는 질서가 공식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이 이제 나온 것이고, 스스로 이제 각자 그 서로를 방어하는 그런 체계도 만들었어요, 교수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1949년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서구, 유럽의 이제 열강들은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예. 해서 거대한 이제 군사 동맹 조직을
만들었고 그거는 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을 막기 위한 군사동맹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소련은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거기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1950년대 이제 냉전은 완전히 그 전쟁만 했을 따름이지 전쟁과 같은 군사적 대치가 아주 장기화되는 네. 군사적 대결 구도 위주로 가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네. 애초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봉쇄를 생각했던 조지 캐넌 같은 인물들은 그 봉쇄의 의미를 정치적 봉쇄, 네. 외교적 봉쇄, 경제적 봉쇄 같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 같은 경우에도 서유럽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부흥시켜서 공산주의를 막는다. 네. 대체로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 실제 냉전은 2차 세계대전을 압도한 어떤 군사적 대결 구도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군사적 대결 구도로 갔다는 거죠. 그 미국과 소련의 대결 양상이 본격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진 것이 독일 베를린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독일 전체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네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분할 점령하면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봤을 때 이렇게 베를린을 그려서 이렇게 파이처럼 네 조각 낸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소련이 그 마르크화를 대량 발권하게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 이제 대책으로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가 소련만 딱 빼놓고 화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련이 이제 봉쇄 정책으로 맞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프랑스, 미국은 절대 서베를린은 뺏길 수 없다라고 해서 하늘길로 먹을 것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봤는데 하늘에서 이제 먹을 것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것이 초콜릿 폭탄이고, 네, 뭐 사탕 폭탄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재밌는 표현도 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동독, 서독 체제가 되고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에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독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희는 남다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예전에 그 현대사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이제 냉전이라는 네. 그런 단어일 텐데, 이 냉전에서 비롯된 역시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뼈 아픈 그런 무력 충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도 38선을 누가 그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는 뭐 일개투 러스크하고 뭐 공수들이라는 대령이 네. 일본이 항복하던 날 뭐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갖다 놓고 대충 보니까 이 정도가 뭐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도 좋고 적당하겠다. 예, 서울을 우리 미국이 차지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한반도의 대충 중앙에 가는 이런 선을 38선을 이렇게 걷는데 그것이 미국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소련도 군마을 의식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한반도가 분단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죠.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냉전이 해소됐다라는 지금조차도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전이냐 내전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보면은 두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한국인들 사이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당연히 거기에 좌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분단되어 가는 순간에 남북 협상이 있고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 지식인 108명의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한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록을 그 성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분단되면 전쟁 난다. 그리고 그 전쟁은 국제전 같은 내전 같은 국제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안타깝게도 네.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한 그 이념으로 인한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 이념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네, 하는 것인데 네. 정말 많이 들어본 용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6.25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맞나요? 한국 전쟁이 맞나요? 우리는 그냥 6.25라고 교과서의 네. 용어는 6.25 전쟁입니다. 아, 네. 네. 뭔가 맞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의 뭐 한국 전쟁, 6.25 전쟁,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 이런 걸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네.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5년간이나 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네.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찰리 채플린도 쫓겨나게 되고, 네. 영화계 아서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도 조사를 받고. 근데 저는 일종의 뭐 지금은 와서는 다 그러지만 이게 극단적인 공산주의, 반공주의죠. 일종의 마녀 사냥의 모습을 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그 쿠바 위기 정말 전 세계 많은 공포로 몰아넣었던 네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Within the past week,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그때 미국 사람들이나 세계인이 느꼈던 그 공포는 도널드 그레그라고 우리나라 이제 주한 미국 대사도 지냈고 그런 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 회고록을 보면은 그분은 CIA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그때 자기가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가 관료 중에 누군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가야 될 장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헌법이나 예. 미국의 그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했대요. 네. 어떤 상황에도 거길 찾아갈 수 있게. 네. 네.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위기는 일면 협상, 또 물밑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위기가 해소되었고 이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 모두 똑같은 것을 인정했는데 결국 냉전 대립이라는 게 군사적으로는 이제는 결정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장기적인 공존 상태로 가고 그것이 이제 대탕트로 이어지는 그러한 국면이 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D13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에 보면 그 쿠바 핵 미사일 위기가 설마 날 거냐라고 이제 좀 초반에 믿지 않았대요. 근데 CIA에서 항공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해서 이제 쿠바를 전역을 이제 봉쇄하기에 이르르는데 바로 이 냉전을 무대로 해서 CIA나 뭐 KGB 같은 많이 들어본 이제 정보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만 저는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동독에서 KGB 요원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기에 등장한 그 말이 이제 제3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냉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냉전의 두 당사국은 이제 소련과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 어느 쪽에도 이제 속할 수도 없고 속하면 피해만 입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지. 그것이 소위 이제 신생국들이에요. 그 전에 식민지였던 이 신생국들은 사실 식민지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1945년에 전쟁 끝나자마자 모든 민족이 다 해방됐을 거라고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기존에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아주 어떤 나라는 가령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통해서야 해방이 되고 아프리카 지역은 1960년대나 가야 수십 개 나라들이 이제 저 독립이 돼 나오거든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그 신생국들이 서서히 어떤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공동체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1955년에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모임이 이제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네. 해보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을 도왔죠. 그리고 또 미국이 그 지역들의 평화 유지 그리고 독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미주기구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약간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들의 많은 나라들이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깨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정말 유명한 체게바라라든가 또 카스트로 같은 혁명군들이 이제 쿠바의 아바나를 탈환하면서 이제 혁명이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쿠바의 혁명도 있었고 또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의 턱 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그래서 냉전이 바로 바로 앞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 냉전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는 미국과 소련이 절대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진영을 이렇게 지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일본과 독일이라는 과거의 패전국들이 갑자기 이제 경제 성장이 쑥쑥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서방이 다극화됐고, 네. 그 다음에 소련이 주도하던 사회주의권도 중국과 소련 사이가 좀 이제 미묘하게 서로 간에 뭐 수정주의니 교주주의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중국과 소련도 예전같이 그렇게 아주 피해 동맹 그런 상태로는 아닌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과 이 대립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방략으로 중국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핑퐁 외교라는 것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 네.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가면서 1972년 2월 달에 베이징을 공식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기의 메모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들 하면서 첫 번째가 베트남 전쟁의 종결입니다. 중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의 종결에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놓고 중국을 떼어놓고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더 많은 물량을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협상 이런 것을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73년 1월 달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협상으로 미군도 철수하고 우리 파견됐던 한국군도 철수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북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 정부는 붕괴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 베트남전은 사실 참전했기 때문에 얘기할 때마다 참 남의 얘기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냉전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그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베트남 전쟁이 이제 그 미국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거라면은 이제 네. 베를린 장벽은 그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진짜 냉전 자체가 해체의 수순으로 확실하게 접어드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베를린 장벽 문제는 우리가 일단 베를린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베를린은 그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으면 서독이 아니라 동독 땅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제 한쪽이 서독 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 평양이 그리고 이제 평양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 이제 일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되는. 정말 배울 때는 그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거의 이제 그것과 이제 그 유사한 상황인데 네. 나중에 해체의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일설에는 이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게 되는데 데이비드 하셀호프라는 배우가 나오는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있죠.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키트라는 말하는 그 자기 말하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게 동독 지역에서 동베를린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동독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무장해 주시는 그 결정적인 좀 동요하게 했군요.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데이비드 하셀호프는 거기 가서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장벽 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데이비드 하셀호프가 무너뜨렸다 뭐 이런 말까지 들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문화적으로 네. 밑에 잠재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가는 정치적인 뭐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건 홍 선생님께 한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기본적인 그 붕괴를 가져온 힘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행한 민주화 운동이죠. 원래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은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 국가인데 네. 자기신들이 생각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근데 현실에 그 진짜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당이 모든 것을 독점했고 시민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감시하고 통제를 했는데 네. 동유럽에서 이제 서서히 대땅틀을 거치면서 이제 저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그 붕괴가 되면서 동독 사람들이 주변 헝가리를 거쳐서 서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베를린 장벽이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붕괴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장벽이 붕괴될 시기에 그 동독 사람들도 그렇고 서독 사람들도 그렇고 1년 내에 통일될 것이라고 그 누구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역사가 계획된 대로 또 뭐 이렇게 어떤 공식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Take me to the magic of the moment on a glory night where the children of tomorrow share their dreams with you and me. 자, 그러면 미국과 소련이 그야말로 뭐 체제 경쟁, 그 무기 경쟁 이런 걸 좀 끝내고 화해 분위기, 화해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는 그 시점을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고르바초프의 이제 등장 이유라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70년대는 대탕트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소련의 이제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서 또 미국의 이제 보수 정치 레이건이라는 분이 네. 등장해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또 식냉전이 네, 도래를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 80년대 중반 소련에서 집권한 이래 소련이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5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빨랐습니다. 네. 근데 80년대 가게 되면은 막 경제가 수직 낙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됐고, 또 레이건은 아주 극우 강경파 정치인이었지만 그걸 받아줍니다. 또 받아주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자유주의 원칙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견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소련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된 것이죠.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어느 한 나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남북 문제라든가 핵 확산의 위기라든가 국지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 국지적 분쟁들, 국제적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에 이제 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보면 동쪽은, 동부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쓰면서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게 되고, 서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말을 쓰면서 친서방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내전이 이제 뭐 유혈 사태로까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족 간에 또는 자원을 두고 또는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서 나타난 그런 국제적 분쟁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그 냉전 시대가 남긴 그런 의미 그리고 이 냉전이 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가 공존이고 대화하고 타협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냉전 시대에 보여줬던 그 태도들은 증오하고 서로 배제하고 그런 태도들이어서 참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냉전 시대 그리고 냉전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미친 그런 영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는 역사의 또 증언자로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또 열심히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그 프레지던트라는 게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 당시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14개 주의 연합회라 할까요? 그 의장을 이제 프레지던트라 할까요? 대통령제는 승자한테만 권력을 주는 제도라는 것을 단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몽테스케 상권 분립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해서 법은 만들 수가 없다.